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30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순애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애야, 그냥 이혼하자. 이 사람도 내 앞에 데려왔어. 대신 20억 줄게. 30년 결혼 생활을 20억으로 정산하려는 남편과 그 옆에서 비웃듯 미소 짓는 젊은 여자. 순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 어떻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화 같은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 도장 찍어드릴게요. 대신 후회는 당신들 몫이에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애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죠.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이른 새벽, 순애는 두터운 패딩을 걸치고 중부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정겨운 인사가 하루를 열어줍니다. 김치용 배추를 고르는 순애의 손길은 30년 경험이 묻어나는 섬세함이 있었죠. 싱싱한 것만 골라내는 그녀의 눈썰미는 상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무, 당근, 오이, 고사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른 재료들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부터 순애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배추김치의 아삭한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거리는 멸치볶음의 고소한 냄새, 정성스럽게 묻혀진 콩나물의 아삭함까지 순애의 손길이 닿는 모든 반찬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이면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멸치볶음 한 팩을 사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옆집 김영희 아줌마는 콩나물 무침이 떨어져 간다며 넉넉하게 담아달라고 하죠. 순애는 언제나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런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거든요. 남편 태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회사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집에 오는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순애는 늘 따뜻한 밥을 차려두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 태준이 들어오면 순애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하시죠? 이런 말들을 건네며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았죠. 태주는 대충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가게 이야기나 동네 소식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순애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핸드폰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죠.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것 같다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반찬 가게 일은 몸은 힘들었지만 순애에게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면 3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꼈죠.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순애 할머니 김치만 먹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준도 예전에는 순애의 일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이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가끔은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순애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밤늦게 혼자 설거지를 하며 순애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 늘어가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라는 것을요. 순애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시장에서 시작해서 밤늦은 설거지로 끝났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았던 이 루틴이 그녀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작은 행복들로 채워진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말처럼 이 평온함 속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언제나 그랬듯이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을 상에 올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킬 때쯤 태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그렇고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거든요. 태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야, 잠깐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죠. 소파에 앉은 태준의 모습은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순애는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태준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순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자가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순애는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당당한 표정과 태준의 어색한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이 사람은 미란이야.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는 거야. 미란이라는 여자는 순애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감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픈 감각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태준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대신에 너한테 20억을 줄게.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언니, 태준 오빠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도 더 이상 억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투는 정중한 듯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세월이 고작 20억으로 계산되는 건가? 30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태준과 미라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서류도 준비해왔고 변호사도 선임해둔 상태였어요. 순애가 동의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순애의 동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순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미란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태준과 미란은 순애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진정한 사과나 미안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조급함만 느껴졌어요. 순애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시절의 설렘, 함께 꾸었던 꿈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날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신 순애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알람 소리에 깨어난 순애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나가지 못할 뻔했죠. 그래도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순애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순애의 부은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애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이래요?
순애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배추를 고르는 손이 떨리고 평소라면 금세 골라냈을 재료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치물을 고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년간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해온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평소와 달리 반찬을 만들 기력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긴 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일이라도 났냐며 걱정스러워하는 손님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오후가 되자 태준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란도 함께였어요. 둘은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생각해봤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 이 상황에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준 오빠 마음은 이미 돌아선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차가운 말투는 순애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애의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여자의 모습이 오히려 각성제 역할을 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래, 알겠어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준과 미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데? 뭐든 들어줄게. 태준이 성급하게 대답했어요. 순애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억은 현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집과 가게는 제가 계속 쓸게요. 당신들은 새로운 곳에서 사세요. 태준은 조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야 문제 없지. 빨리 정리하자고. 미란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현명하신 분이네요, 언니.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명하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태준은 후련한 표정이었고 미라는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태준이 말했어요. 순애야, 원망하지 마라.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순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원망은 안 할게요. 대신 후회는 당신들 몫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태준의 회사 관련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들, 각종 계약서들까지 30년을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순애는 태준의 사업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어떤 보증을 서 있는지,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까지. 그동안 남편을 믿고 맡겨뒀던 일들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순애의 도장이 필요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순애가 태준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찬 가게의 안정적인 수익이 태준 회사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순애의 가게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 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순애는 찬찬히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연대보증에서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가게 수익이 담보에서 제외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은행과 거래처의 태준과의 관계 정리를 통보한다면 말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30년간 뒷바라지해온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했어요. 더 이상 태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태준과 미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20억을 받고 순순히 물러난 순애를 보며 오히려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 후
태준과 미라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외제차를 골라보는 모습은 마치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태준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미란을 소개했고 미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한다며 뽐냈습니다. 미란은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어요. 에르메스 가방, 샤넬 구두, 루이비통 지갑까지 태준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마음껏 구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우아한 시간을 보냈어요. 태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훨씬 후한 씀씀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태준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대보증인 변경으로 인해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은행 쪽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직접 방문해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순애가 모든 연대보증에서 빠져나간 것이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에서도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업체, 아예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업체까지 나타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순애와 함께 사라진 것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가장 큰 거래처인 대형 건설회사에서 온 통보였습니다. 순애 씨의 반찬 가게가 더 이상 태준 씨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계약갱신을 재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태준의 회사보다 순애의 성실함과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태준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좀 이상한데? 은행이랑 거래처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란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라면 쉽게 처리되었을 어음 할인도 까다로워졌고 운영자금 대출 승인도 지연되었습니다. 태준은 이제야 순애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애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의 매출이 태준 회사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원이 사라지자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태준을 위로했어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곧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명품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가 거절당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태준에게 물어보니 일시적인 한도 문제라며 대충 넘어갔지만 미라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2달째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직원들 월급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지연되었습니다. 태준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순애라는 든든한 뒷배가 없어지자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미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어요. 순애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태준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오래된 단골 거래처 사장이 태준을 찾아온 거예요. 태준아,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너희 회사와 거래한 이유는 순애 때문이었어. 그 사람의 성실함과 신용을 믿었던 거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 우리도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겠다. 그제야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순애의 신용과 노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순애의 헌신 덕분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미라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태준을 만났을 때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순애 덕분이었던 거잖아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란이 태준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나는 이런 불안정한 생활을 하려고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준은 괜찮다며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자신의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태준과 미란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혼한 지 석 달째 태준의 회사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도 막혔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기존 공사 현장에서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해 작업이 중단된 일이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몰려와 돈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어요. 태준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기요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까지 밀린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30년간 차근차근 쌓아올린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이제 태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알아요? 친구들 앞에서 부자인 척했는데 이게 뭐예요? 명품 가방들을 되팔아야 할 지경이잖아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더 큰 충격은 주요 협력업체에서 온 통보였습니다.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쇄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답은 똑같았어요.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태준은 미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순애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요? 이미 다 망쳐놓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였죠. 20년 넘게 함께 일한 부장조차 떠나겠다고 했을 때 태준은 정말 끝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라는 태준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냉정했습니다. 미란아, 애초에 유부남을 선택한 게 잘못이야. 그것도 아내가 뒷바라지해준 남자를. 당연한 결과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란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날 미란이 폭발했습니다. 나 이제 못 견디겠어요. 이런 생활하려고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순애 언니가 없으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회사 자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사무실과 공사 장비, 심지어 태준의 개인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짐을 쌌습니다. 태준이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란아, 제발 떠나지 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 하지만 미라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런 남자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미란이 떠난 후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고급 아파트도 당연히 나가야 했고 외제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던 태준은 이제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태준은 순애가 있는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순애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순애는 창문 너머로 그런 태준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걸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밤새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순애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체념한 듯 일어나 떠났어요. 그 뒷모습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래도 순애 씨는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순애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준과 미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복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간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무너짐을 보며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태준이 집 앞에서 떠난 지 며칠 후 순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30년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감과 당당함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낡고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바꿨어요. 순애의 정성 반찬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을 때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게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순애 씨,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뭔가 더 밝아 보여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요.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순애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역 소상공인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30년간 혼자서만 일해왔던 순애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협회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업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협회에서 만난 김 사장은 순애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순애 씨, 요즘은 온라인 판매도 해야 해요. 홈페이지 만들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순애는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를 고용해서 온라인 주문 관리를 맡겼어요. 20대 후반의 영희는 컴퓨터에 능숙했고 순애의 반찬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중요해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 볼까요? 순애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동네 단골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특히 김치와 장아찌는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하는 소상공인 사례로 순애의 가게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영희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치 담그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실력과 자신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순애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해보기 시작한 거죠. 김 사장의 소개로 만난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순애의 정성 반찬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어요. 무엇보다 순애가 가장 만족스러워한 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의견에 따라 살아왔던 순애에게는 혁신적인 변화였어요. 이제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졌습니다. 저녁 시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있을 때면 순애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와 이혼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의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순애라는 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태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는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란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다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순애의 변화를 가장 놀라워한 건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순애가 이제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려운 일을 겪고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 순애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준과 미란 때문에 받은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애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의 파산 선고 심리의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법정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 도착한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태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헐렁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채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에는 태준뿐만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건설업체 사장들, 자재 공급업체 대표들, 그리고 개인 채권자들까지 모두가 태준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사가 태준의 재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자산은 이미 모두 압류되었고 개인 재산도 거의 남은 게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채만 수십억 원에 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결론이었어요. 채권자들이 하나씩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직원들 월급 주느라 대출을 받았는데 태준 씨 때문에 우리까지 어려워졌어요. 30년 거래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나같이 태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때 판사가 순애를 지목했습니다. 순애 씨, 피신청인의 전 배우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준도 처음으로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1년 전 이 사람과 이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저에게 20억을 주고 이혼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20억이라는 큰 금액에 사람들이 놀란 거죠. 순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20억은 푼돈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순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모든 게 순애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순애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믿고 뒷바라지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를 도왔고 회사 보증도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채권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상당수는 순애의 신용과 성실함을 보고 태준과 거래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순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던진 20억. 그건 제 인생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30년간의 헌신과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몰락은 제가 흘린 눈물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순애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아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순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요. 이 사람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준에 대한 파산 선고가 결정되었고 남은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했어요. 태준은 법적으로 완전히 파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몇몇 채권자들이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순애 씨 덕분에 속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사실 저희도 순애 씨를 믿고 거래한 건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까웠거든요. 순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태준이 순애를 붙잡으려 했어요. 순애야,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세요. 순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인연을 정말로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서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법정에서 태준을 마지막으로 봤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 다 사라졌다.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순애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자신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법정에서의 마지막 대면이 있은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전국 20개 도시에 체인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애의 정성 반찬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어요. 본사가 된 1호점에서 순애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음식에 대한 정성이었어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순애는 고집했습니다. 손맛이라는 건 기계로는 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니까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순애가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이 뭔가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30년간 해온 일을 더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다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다르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격려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은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순애 씨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순애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30년 전 신혼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영희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에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왔어요. 조건도 아주 좋고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야 해요. 순애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이익보다는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배운 진리였습니다. 진정성 없는 성장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순애는 우연히 태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각자 선택한 삶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란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몇 번의 결혼 실패를 거듭한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순애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애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오전에는 각 지점과 화상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신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요리 클래스를 운영해서 젊은 주부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특히 요리 클래스는 순애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전통 음식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강생들이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식을 가르치는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디세요? 아직 젊지만 때로는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죠.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도 몇 년 전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졌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의 감상을 적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내 이야기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다. 거울을 보니 60대 중반이 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순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전할 일들, 만날 사람들, 이루고 싶은 꿈들이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우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순애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순애는 당당히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